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 오순희입니다. 파우스트는요, 괴테가 23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82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읽다 보면 괴테의 삶,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배운 지식과 사상이 모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뭔가를 갖고 싶고 이루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파우스트는 그런 상상을 실현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매 순간 악마의 유혹과 그 유혹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악마의 유혹과 마주한 파우스트는 그 이후로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깨달아갈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파우스트는 괴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파우스트라는 이름에 실존 인물도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다가 다양한 작가들이 이 사람의 소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학화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린 괴테가 파우스트를 집필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고, 나중에 죽기 직전까지 60년에 걸쳐서 파우스트 소재에 씨름하는 그 역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파우스트 작품 중에서 하필이면 괴테의 파우스트가 파우스트 결정판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작품이 후대에 미친 영향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후대의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음악가를 예로 들면 슈베르트, 부노, 베를리오즈, 심지어는 20세기에 와서 구스타프 말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영향을 받고 작품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까지 미칠 정도로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우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괴테 시대로 끝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우스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을 하나 들어볼까요?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이 이야기는 천상의 서곡이라는 장면에서 천상의 신이 파우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노력과 방황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노력하는 사람은 방황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노력은 뭔가 방황과는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보통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저 구절을 보면요, 노력과 방황은 필연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괴테는 이러한 구절을 집어넣었던 것일까? 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천상의 서곡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러한 이야기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살펴보죠. 저 하늘의 중심에 신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천사들이 서서 대자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등장하는군요. 악마는 등장하기가 무섭게 인간들에 대한 비판을 들어놓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성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동물보다 더 동물적이다. 그러자 신은 반대 입장을 피력합니다. 나의 종이다. 내가 보장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악마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과 악마의 내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기의 요점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그런데 정작 우리의 파우스트는 천상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내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만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유감스럽게 신학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 철저히 공부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련한 바보처럼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라는 구절을 파우스트에 적용시켜보면 파우스트는 지금 방황 중입니다.
천상의 신은 파우스트를 노력하는 인간처럼 소개를 하거든요. 뭔가 끊임없이 상승하려고 하고 높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메피스토 입장에 가깝게 지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관둘 파우스트는 아니죠. 말하자면 대학에서 정통으로 가르치는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자 이번에는 정통 학문으로 간주되지 않는 영역까지 막 침범해 들어가면서 자신의 지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애를 쓰는 인물이 파우스트입니다. 학자 파우스트는 왜 방황할까? 파우스트의 고민은요, 세부적인 지식을 이렇게 쌓는 것에 지금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떤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연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우주 전체를 직접 조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이런 욕망이 그 무엇을 공부한들 채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파우스트가 살던 시대는 16세기입니다. 지금처럼 우주과학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 설령 발전했다 한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의 꿈은 지금도 어려운데 당대 학문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이 파우스트의 내면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캐릭터가 보입니다. 하나는 뭘 원해서 안 되면 차라리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강렬한 그의 지적인 욕망입니다. 결코 어느 순간에서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과도할 정도로 자신의 본질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근대인적 속성입니다. 그 전에 중세만 하더라도요, 신앙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앙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 한 파우스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오면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화되잖아요. 절대적 존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답을 내려야 돼요. 굉장히 심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병적인 상태로 빠집니다. 우리의 파우스트가 이런 상태죠. 바로 그때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파우스트 자네가 삶의 이역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자네가 지금까지 책만 보면서 고립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일단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인간들과 어울리며 살아봐라. 그러면 자네가 그렇게 책을 통해서만 알고 싶어 했던 세상의 본질, 인간 삶의 의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악마의 충고이긴 하지만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도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고민, 저 고민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우리도 이런 충고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악마 이야기도 이것과 이렇게 크게 안 다르죠. 파우스트가 이제 악마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파우스트는 나름대로 금기시되는 문장을 하나 설정합니다. 멈춰라 순간이요. 그대 참으로 아름답다. 사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에 가서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 참았다가 정말 킬 때쯤 되면 그때는 내가 멈추겠어 이러는 건데, 우리의 파우스트는 게을러지지도 않고 어떤 향락에 안주하지도 않겠다. 나는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파우스트적인 영혼의 특성입니다. 이리하여 악마와 파우스트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파우스트 제1부에서 악마가 보여주는 세상은 작은 세상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우스트가 경험하게 되는 작은 세상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대상은 평범한 가정에서 순수하게 자란 소녀 그레첸입니다. 파우스트는 그레첸을 보자마자 반하고 그레첸에 대한 육체적 욕망에 시달리면서 과도한 이른바 선을 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레첸과 같이 밤에도 있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뭔가 금기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절하거든요. 그러자 파우스트가 수면제를 줘요. 그 약을 먹고 어머니가 잠이 드시면 우리끼리 놀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요. 이성과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고 경험도 없고 이랬던 파우스트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수면제가 치사량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레첸은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듭니다.
그레첸이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레첸의 오빠가 죽고 그레첸이 아이를 낳고 혼전상관계라든가 임신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레텐이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레첸으로서는 사실 그 어떠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죽은 양께는 남은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파우스트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파우스트를 욕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파우스트가 학문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뭐 나중에 구원도 받는다고 나오던데 설마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파우스트에 대한 주요 해석들만 들어보면 왠지 파우스트를 욕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거든요. 자, 독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도 그렇고 왜 이런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괴테가 이 작품을 60년씩 다루다 보니까 처음 썼을 때의 위로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레텐 이야기는 괴테가 완전히 창작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청년 괴테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실 작품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 작품은 괴테 시대에 사실 드물지 않았던 영아 사례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건드리는 사회 비판적 드라마로 주제가 확정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괴테가 60년 가까이 끌고 가면서 괴테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파우스트를 통해서 그려내고 싶은 인간도 바뀐 것이죠. 자, 이렇게 파우스트의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레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파우스트 제1부의 내용입니다. 제2부는 좀 더 거시적인 영역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1부가 기존에 있던 소재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측면들이 좀 강하다면 제2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괴테가 창작해낸 겁니다. 그래서 시대상으로도 제1부는 원래의 파우스트 이야기가 발생했던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제2부는 외적으로는 여전히 16세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괴테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괴테가 이 작품을 쓸 때 살았던 19세기 초의 근대 서구를 각인하는 특징들입니다. 괴테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와서 당대 이야기를 하고 이 당대 이야기에서 미래와 연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당대 독자들한테는 낯설었던 것이고 미래의 독자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 시대의 문제인데? 라는 식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특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이 세상을 달려왔을 뿐이다. 자, 이것이 파우스트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우스트가 나는 한결같이 이 세상을 달려왔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요, 활동 영역이 굉장히 커졌구나, 거시적이 되었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공간적인 지구적인 확장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인들의 행동 반경이 전적으로 확대되듯이 서재에만 갇혀있던 파우스트가 세상 속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이러한 서구 근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나는 달렸다,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 속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야 되는 정도로 빨라지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개인의 삶도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달려야만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달려야만 되는 세상, 그래야 한다라고 느끼는 어떤 심리 상태,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시라도 쉬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거 괜찮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조금만 엇나가면 삶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강박증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잠시라도 멈춰서면 잠시라도 쉬면 안 될 것 같은 일종의 강박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우스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간척 사업을 예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트의 간척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파우스트를 다시 한번 잠깐 되돌려 볼까요? 처음에 파우스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순간 말이죠. 근데 그 순간만 해도 파우스트는 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마와의 동행을 시작하니 파우스트의 뇌리에서 신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이것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근대인의 종교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처럼 신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 근대인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집을 나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절대적 종속성을 잊고 이제는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는 건데요. 파우스트는 이러한 인간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껌뻑이며 저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 위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 꿈꾸는 자는 어리석다. 그보다는 이 땅에 확고부동하게 발을 붙이고 주변을 둘러보란 말이다. 부지런한 자에게 이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 뭐 때문에 영혼 속으로 헤매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거의 그 메피스토의 의도대로 책선수로 완전히 끌어들여진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파우스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티프가 바로 간척사업 모티프입니다. 이 세상을 두루 달려온 파우스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에 따라 더 이상 저 하늘 위쪽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여기 이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이끌어가는 세상을 위한 발판을, 터전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파우스트의 마지막 원대한 포부입니다. 이것이 파우스트의 프로젝트인 거죠. 정말 근대적인 세상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척 사업은 중세 기독교 문화가 보여주었던 신앙적, 신학적 인간관에서 근대적, 탈신앙적, 세속적 인간 중심주의로 넘어가는 서구 역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파우스트가 악마인 메피스토의 도움을 빌려가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상징하는 이 간척 사업에 성공했다. 그랬다면 이야기는 훨씬 단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의 품을 떠나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세계를 건설해가는 근대서구의 주체를 파우스트가 보여주고 있구나. 괴테 자신도 근대의 작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우스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독자로서 고민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결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파우스트가 한창 간척 사업을 주도하는 와중에 커다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필레몬과 바우치스라는 노 부부가 저쪽 언덕 구석진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힘없는 노부부가 파우스트의 거대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파우스트는 마치 자기가 채운 조물주라도 되는 양 자신의 사업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일매일 이 사업에 매달려 왔는데 아주 작은 오두막 하나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전성에 칼금처럼 흠을 내게 된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고 혹은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도 순응하는 자세로, 그래서 결코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우기지 않을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이 노부부입니다. 파우스트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죠. 결코 인간 자신이 이 모든 환경의 주인이라고 우기지 않으니까요. 이 두 입장의 대결이 벌어진 셈인데요. 이 대결의 결말은 파우스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괴테는 파우스트의 입장에 동의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요, 괴테는 바로 이러한 파우스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대 근대인들의 특성, 특히 근대 서구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근대 서구인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양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파우스트로 하여금 이 세상 속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달리게 만들었던 것은 그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의 적극적인 유혹도 한몫했었음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악한 쪽으로만 파우스트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그럴싸한, 매우 함정인 충고도 한단 말이죠. 삶의 유혹을 상실한 파우스트를 세상 속으로 끌어낸 것도 악마였고, 파우스트가 뭘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다 들어주면서 파우스트의 추진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도 악마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특성을 파우스트의 성격과 관련해서 보자면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근대적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 문화를 추동하는 것이 신에 대한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근대의 파우스트적 인간들을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취논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왔다시피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전한 동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늘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성취의 강박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들을 평가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비인간적 사회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독일 작가 괴테가 옛날 이야기를 끌어와서 자기가 살았던 그 당대 시대를 이야기하고, 당대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먼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하려고 애쓸지 모르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효력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파우스트를 읽는 독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유용한 방식으로 전환시켜 가면서 다시 한번 거듭 우리 시대의 상황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